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전무입니다. 자, 시장 힘들죠?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유가가 급락을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시장에서 또다시 뭐 중동이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 부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대형 조작 같은 경우는 하락의 중심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긴 하면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큰 폭으로 좀 급락이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부분이 전체 시장을 다 끌어내린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래소 대형주의 하락폭이라든지 중소형 코스닥 모두 다 하락폭이 4%대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과연 문제가 뭘까라는 부분을 따질 때 제일 큰 문제는 비관론이 너무나 커져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대규모였다면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앞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서의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를 떨어뜨리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바닥이 어느 구간이냐가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바닥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폭마디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시장 자체가 바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을 여러 군데에서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우리 유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오늘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가가 하락한 부분이 크게 영향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정유 섹터 같은 경우가 재고가 이제 안 좋다는 부분이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악재로 연결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유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여전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가가 앞전처럼 작년처럼 100불에서 뭐 40불대로 수직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4분기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유가 자체가 한 45불 정도에서 지금 현재 40불 좀 이하로 37불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 쪽에서 사실 큰 악재는 아니고,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 또 인식하는 데가 건설이라든지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 같은 경우 중동에서의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여유가 없다는 부분이 발주가 안 나온다, 해외 건설이 이제 뭐 모멘텀이 없다, 이런 식으로서 또 악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발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쪽은 아니고, 만약에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면 또다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다, 또 안 좋다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안 좋은 것만 부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좀 더 힘든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선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에 5월 달에 60불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때는 유가가 작년부터 쭉 내려와서 43불 정도를 저점 만들고 나서 올라갔던 이 시기였는데, 이때는 시장 자체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유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수요 자체가 높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한번 성수기 지나면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가 바닥을 쳤던 시기하고 유가가 바닥쳤던 시기가 그 당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급락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성수기가 끝났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이 이제 중국에서의 경기도나 우려로 글로벌 경기가 약해지면서 수요 자체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미국에서의 주가 급락이라든지 달러의 강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8월 24일 날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이때가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세가 다시 나왔었는데, 이때는 시장에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되었었고, 이 구간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었죠. 실제로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놨었기 때문에
박스권의 그림 아래서 이제 윗자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가 자체가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한 번 더 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깨고 나서 다시 한번 43불, 올해 초에 저점 자리대를 맞춰놓은 그림이 나타났다가 지금 이 구간대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의 요인은 간단했죠. 오펙에서 사우디가 감산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회원국들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감산이 안 됐다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시장에서 유가의 급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유가가 급락 떨어질 때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는 증산을 추가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릴 경우 이란에서 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분이 시장에서 선방이 앞서부터 되어 있었는데, 이 구간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띈다 이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을 기대했던 유가가 손절서 물량이 떨어지면서 직전의 저점이었던 37.65불을 살짝 깼다는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에서 악재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구간대에서의 3단 하락을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직전의 저점 자리대를 오늘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가의 바닥을 만들었던 이 시기와 동일하게 저점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화면 자체를 볼 때는 전체적인 화면은 지금 앞전에 크게 2단 하락이지만 실제로 작년에 고점부터 쭉 떨어진 걸 하면은 전체 큰 그림은 3단 하락이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3단 하락이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면은 유가 자체는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항상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저께 유가가 40불을 깨면서 급락이 떨어지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제 20불대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20불대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도 너무는 좀 과하게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오펙에서 왜 이견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오펙 안에서도 이견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 국가들하고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같이 대립되는 산유 국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었죠.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오펙 기준, 오펙 회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래 커터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하자라고 정해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이란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던 그런 흐름이었었고,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우디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그 기준량보다 시장에서 더 많은 생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가를 생산 자체를 감산하자로 하면은 무조건 사우디가 감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 감산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커터보다 훨씬 많은 약 230만 배럴 정도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커터를 조정하자고 하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산은 기존 커터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감산한다 하더라도 원래 자기네가 생산하던 커터만큼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지만, 실제로 이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이런 국가들은 지금 현재 커터 대비해서 50만 배럴, 80만 배럴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릴 때, 경제 제재가 몇십 년 만에 풀리는 건데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생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래서 경제 쪽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사실 오펙에서도 이번에 감산 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합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망치 그대로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유가가 한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유가 자체가 강하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현재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또는 시장에서 다음 주 있을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흐름이 바뀌느냐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제 유가가 급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이런 오펙 국가들이 생산을 늘려서 이제 유가가 공급의 우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크게 생산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의 생산이 증가되었던 부분이 결국 유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던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생산 단가라든지 미국에서 시추 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큰 폭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이 오펙 국가들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비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 주요 원유 생산지별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 이제 분석을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봤었던 오펙 국가들 중심이었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약 27불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가가 37불서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사우디를 제외한 그 걸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외적인 지역들 전체가 다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는 적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도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치킨 게임을 하기에는 워낙에 생산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20불대까지 초반에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사우디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생산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유가가 크게 급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띄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시추 공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증가세를 보였던 것이 유가가 급락을 함으로써 시추 공수도 크게 급락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유가가 60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살짝 다시금 시추 공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중소가 또다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시추 공수가 늘렸던 구간이 이미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생산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떠들어대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라고 늘 떠들듯이 지금 현재 유가가 더 빠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바닥을 어저께 쳤다라는 것을 가정이 된다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8월 중순에 빠졌던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대와 그리고 유가가 바닥을 만들었던 가격대가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를 체크할 때 우선 유가가 바닥을 쳤냐 안 쳤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실제로는 이제 앞전에 저점이었던 뭐 37.65불에 깼다라고 했는데 그 깬 규모 자체가 한 0.5불 정도 빠졌기 0.05불 정도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유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냐 그 부분과 한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냐 그 차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시장이 오늘이 이제 중요한 변곡일이었었는데 변곡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급등 부분을 반영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투매도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중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반등이 못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저께 미증시의 하락이 좀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락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이 맞는 그림이었는데 아침에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가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이제 중국에서의 오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지표가 사실 시장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지표까지는 아닌데 시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중국에서의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못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 자체가 한 5.8%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서 한 6.4%인가 8% 정도 나왔는데 시장에서 충격을 줄 만큼의 쇼크적인 그런 예상치 큰 폭의 하향 경우는 아니었고 수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비밀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뭐도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은 못 나오고 결국은 약세로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앞전에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전체 상승폭의 38.2%라는 되돌림 자리대를 앞전에 저점 만들었었는데 그 라인대에 현재는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시장은 똑같습니다. 앞전에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그릴 때 두 번의 N자형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재는 N자형 하락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점 자리대, 어저께 그 앞전에 저점 자리대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되는 거고 변곡이수를 다 채워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예 양봉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못 났기 때문에 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이것도 바닥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추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21선을 넘어가는 그림까지 나와줘야지 21선 쌍바닥이 완성되기 때문에 21선을 넘어가는 그림까지 나올 때가 가장 확실하게 시장에서 전환이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고 우선은 바닥을 쳤냐 못 쳤냐는 내일 직전 저점을 깨더라도 깨고 나서 종가상으로 양봉을 만들어주거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받친 규모가 작았었죠. 근데 이제 이 라인대에 오게 되면은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됐던 시기가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온 건데 평균적인 가격대 라인이 18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대형지수로 얘기할 때 1820에서 30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왔을 때는 연기금에서 매수도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하고 이제 현물 쪽에서의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크게 떨어진 구조를 벗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강하게 받쳐준다면은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었는데 앞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거래소 대형이 가고 코스닥은 무너지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올해 상반기를 좀 지나서 약간 뭐 중간 정도에서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세에 뛰었었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 상대적인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구조는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좀 더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을 메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래소 대형이 못 간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당연히 못 갑니다. 반대로 대형주가 강하게 간다면은 코스닥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오늘도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는 전기차 관련이죠. 그럼 전기차 대장은 이미 거래소 대형주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중소형 부품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거래소가 못 가면 코스닥도 못 가는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떤 그림이냐? 앞전에 고점에서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아주 한 4개월 정도 박스권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스권을 보이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개인들의 신용이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좀 강하지 못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을 아예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중심 테마가 연결이 되면 좋은데 현재는 중심 테마가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단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거래대금 자체가 한 4조 이상이 나와줘야지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가 못 나온다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시장에서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관과 외인들이 매매하는 거래 규모 자체가 전체 코스닥 거래대금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급락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대가 앞전에 추세 라인대에서의 하단 지지를 받은 그런 위치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만일 내일 거래소 지수가 직전에 저점 자리대를 크게 이탈한 경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추가적인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650자리를 최대한 안 오는 게 좋은 케이스인 거고 만약 650자리를 깨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시장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연말 장세가 현재는 아직까지 못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 장세가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에서 강하게 나오려면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테마가 다시 부각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 시장을 이야기할 때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가 어느 업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핀테크.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핀테크가 이미 시장에서 언급이 나온 지가 2, 3년째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핀테크라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쪽이 성장 동력이다, 창조 경제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새롭게 나온 것이 뭐냐? 전기차 하나가 새로 나온 거죠.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테마들 중에서 정권에서 새롭게 내년에 부과가 되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얘기 나온 것이 전기차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LED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나오지만 OLED 장비 시장은 항상 매년 연말쯤에 이제 새롭게 TV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OLED TV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새롭게 나오는 이슈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성장성이 좋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4년차, 임기 4년차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정책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시기란 거죠.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 뻔하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새롭게 처리하거나 거기보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 증시가 아직까지 강하게 못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림이 강하게 나올 때는 연말에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연말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연말 장세가 없었어요. 왜? 작년에 유가가 100불대에서 수직으로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 장세가 나타날 수 없었던 건데 지금은 연말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죠. 배당도 많아졌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돌아설 때 대형주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시장을 볼 때 기준은 여전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시그널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달러 환율인데요. 왜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냐면 국내 증시는 환율과 증시가 역외관계로서 많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작년 10월달 저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국내 증시로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5월달까지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신흥국들 전체적인 약세가 떨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장에서는 고점을 1,200원대를 넘어간 다음에 결국 헤드앤숄더 나오면서 다시금 증시가 바닥을 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앞전에는 11월 중순에 바닥을 만들 때 직전 고점 대비 하락폭에 61.8%라는 되돌림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 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앞전에 약세폭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22통화정책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급락으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신흥국들의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고점이었던 1175원을 넘어간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추세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저항을 받냐 이 자리대 왔는 건데 이 자리대에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바닥이 나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원달러 환율 1175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한다.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역시 증시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다 조합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가가 바닥 쳤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마찬가지로 꺾이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선물 지수로 볼 때 가장 주봉상 월봉상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241이기 때문에 241자리를 회복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런 셋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거의 다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올 때 어느 쪽을 공략을 더 해야 되냐?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배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프로그램 매수가 먼저 강하게 유입된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빠졌다라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쪽이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빠졌죠. 다 같이 빠졌을 때 뭐가 쉽다고 했습니까? 교체하기가 쉽다고 했었죠. 그때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반등이 나올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 놓으셔야지 반등이 나올 때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있고 수익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거를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들 이제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시장은 늘 반복이 됩니다. 빠졌으면 또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리스크가 나타날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재현 전문가였습니다.